자, 그러면서 신의 한수, 신의식 출마. 였다가 올인을 거세요. 였다가 당대표 그거는 아예 중립을 지켜버리고 신의식 최고위원 만드는데 올인을 걸어버리라고. 자, 이거 누구랑 경향신문하고 통화했나 본데, 신 대표가. 자, 신 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은 교수, 법조인, 기업인 구성돼 있고 시민단체나 행동가들이 없어 행동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지금까지 그래 왔죠. 저 국민의힘이. 근데 뭐 요즘 보면은 뭐 김기현이나 하는 거 보면은 저 보수 아스팔트 그 시민사회 그 망나니들, 그 수준하고 똑같아져가지고 뭐 그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이 국민의힘은 원래 바닥에 있는 보수층과 위에 있는 이 제도권 정치인이 완전히 신분 계급 사회가 돼가지고 바닥에 있는 보수 운동가들은 노비나 노예 취급 당한 게 사실이잖아. 그건 보수 운동가 다 알잖아요. 그런 점에서 신 대표의 출마는 노예 해방 선언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선거 운동도 그렇게 가야 돼. 국민의힘이 무능해 보이는 부분들이 행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이 있을지 않을까 고민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 이제 김상진 같이 저 이태원 희생자들 가가지고 수태 부리고 하는 건데 뭐 신혜식 대표는 그런 데까지 가진 않았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보수 쪽 운동 진영에서 또 아마 촛불이나 이 좌파 쪽이 볼 때 신혜식이라는 이름이 잘 안 들렸을 거야. 왜 신혜식이라는 이름이 안 들렸냐면은 강용석이, 김세희, 안정권, 김상진 워낙 막 나가니까 신 대표는 그렇게까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별 활동력이 없어 보이는 거지. 자, 김세희 여기는 애초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 아무도 여기 지지해줄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이게 후원금 거두려는 쇼니까 그렇고 신혜식 대표는 어쨌든 정광훈 목사가 지원해주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리고 어차피 현장 투표 이 100%면은 뭐 신 대표 쪽도 불리할 게 없죠. 어차피 아스팔트가 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신혜식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으면 정광훈 목사는 당대표는 손을 떼고 요 신혜식 대표 하나 이 출마시켜서 당선시키는데 총력전을 한번 펼쳐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죠.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 촛불 집회고 맞불 집회 해준다는 대가로 공천권 절반에 뭐 총리, 국정원장, 장관 10개 그러다가 지금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럴 정도의 이 능력도 안 되고 그쪽에서 그렇게 봐주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신혜식 한번 최고위원 만들어서 여기서부터 기반을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노예 해방이 돼야지. 일단 노예 해방부터 된 다음에 뭘 구상하란 말입니다, 이거. 물론 노예 해방 가장 빠른 길은 탄핵 주범 윤석열을 치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하철의 대표는 애초에 노예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원칙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지금 단계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신혜식 대표만 밀어버리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당선되면은 좀 많은 상황이 좀 나아질 거예요. 그리고 요 지금 이 전당대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 파행될 거거든 분명히. 엉망진창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에는 끼면 안 돼. 이거 보세요. 여전당대회 내년 3월 8일 유력 결선 투표 동일. 이게 핵심이라고. 내가 주말에 저 신인기 변호사가 하는 그 시방쇼에 나가서 그랬는데 다들 결선 투표를 갑작스럽게 도입한 거에 대해서 친윤 후보가 난립했을 때 교통정리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친윤 후보가 난립한 거까지 걸 정리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건희가 전화 몇 통하면 바로 정리가 되잖아요. 결선 투표를 도입한 이유는 이 결선 투표를 당일에 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3월 8일 잠실 올림픽 경기장이나 10일 일산 킨텍스인데 지금 10일 일산 킨텍스가 지금 더
어느 쪽으로 합니까? 지금 8일입니까? 10일입니까? 강신업이는 8일날 그러는데, 그럼 8일날 칩시다. 여기에. 이 결선 투표는 다 같이 나왔다가, 1, 2위가 과반을 못 얻었을 때, 그럼 결선 투표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쪽 당원이 한 8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럼 80만 명이 아마 한 3, 4일에 걸쳐서 투표를 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전례를 볼 때. 그럼 80만 명이 막 모바일로 막 투표를 하는데, 모바일로 투표를 하고 아마 그 모바일로 투표하는 기간에 전국에 이제 현장 투표도 해놨겠죠. 그럼 모바일로 하든지 현장 가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 날 이제 이 잠실 체육관에 와가지고 또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텐데, 거기서 만약 1, 2위가 가만 얻지 못하면 그렇게 되면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럼 그 결선 투표를 다시 80만 명이 모바일 투표 그 전국의 현장 투표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은 3월 8일 날 결정이 못 내고 그 한 주 더 가는 수 있지 않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결선 투표를 도입한 저 프랑스 같은 데는요, 결선 투표는 일주일 뒤에요. 그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다 결선 투표가 있는데, 자, 첫날에 과반이 안 나왔어.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또 투표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결선 투표의 방식인데, 지금 그렇게 안 하겠다. 무조건 하루 만에 끝내겠다.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만 명이 다시 ARS나 모바일이나 전국의 현장 투표로 가는 거를 하루 만에 안 되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1차 투표는 모바일로 하고 결선 투표는 현장에서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놈들의 최종 목표는 결선 투표를 현장에서 하겠다는 거. 이게 지금 핵심이야, 이게. 근데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게 과연 맞는 말인지. 결선 투표의 의미는, 자, 1, 2위끼리 과반이 안 돼서 3, 4위를 찍었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민주주의의 정신에 적합한 제도야. 1, 2, 3, 4, 5, 6이 나왔는데, 나는 4를 지지하는데 저 1, 2위가 붙으니까 안 되겠다. 4 포기하고 1번 가자.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이제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양당제의 경우는. 이제 프랑스나 독일의 같이 내각제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각제식의 결선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차 투표는 자기 소신대로 마음껏 찍어.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지난 대선 때 기호 10번 김경재를 찍지 않았습니까? 떨어질 것 뻔히 알고 찍는 거지. 근데 이재명이나 윤석열 마음에 안 들고 3, 4, 5, 6번을 찍고 싶어도 사표가 되니까, 그러면은 차악을 찍자. 그래서 이재명, 윤석열 찍은 사람이 천질 거라고 아마. 근데 결선 투표가 있으면 나같이 10번이든 7번이든 찍은 다음에 1, 2위가 올라오면은 1차 투표 때 1, 2위를 찍지 않고 3번부터 10번까지 찍은 사람들의 판단 가지고 승부하는 게 결선 투표거든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 결선 투표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게 안 되면은. 근데 이 또라이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1차는 모바일로 한 80만 명이라고 하면 한 40만 명 참여나 칩시다. 근데 2차는 잠실 체육관에 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1만 명도 안 되는 치매 노인들만 하겠다. 그럼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자신있게 결선 투표를 믿고 3번, 4번을 찍은 사람이 결선 투표 때 참여를 못하는 수가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모바일로 5번을 찍었어. 근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차선인 1, 2번을 찍고 싶은데 모바일 찍은 사람은 결선 투표에 참여 못 하잖아요. 현장에 온 치매 노인들이나 도보 노인들, 버스 노인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는 결선 투표가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건 그냥 따로따로야. 투표가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것도 투표를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면은? 제가 설명한 논리 그대로 1차 투표를 했던 유권자가 곧바로 2차 투표를 갈 수 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차 투표 모바일을 제껴버리고 1차 투표도 현장 결선 투표랑 똑같이 현장 투표만 하겠다. 이렇게 갈 겁니다, 아마 얘네들은. 그래서 결선 투표의 도입 목적은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논리로 현장 투표만을 결정을 하고, 야, 결선 투표가 현장 투표인데 어떻게 1차 투표가 모바일로 가냐? 똑같이 해야지. 아, 그래? 그럼 모바일 없애. 현장으로 가. 그래서 1차, 2차 모두 현장 치매 노인들의 표로만 하겠다라는 게 요놈들의 수법이에요. 뭐 내가 볼 때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원래부터 이 강신업이가 얘기한 대로 이제 노인들 도보로 뛰어오든 버스를 타고 오든 노인들만의 이제 잔치가 시작되겠죠. 이거. 근데 여기서 내가 이걸 지금 꼭 얘기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시방쇼에서도 내가 잠시 얘기했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선거제도에 이 보수층이 별로 반발하지 않는다. 그건 일단은 윤석열에 줄 서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윤석열에 줄 쓴 거는 보수의 아주 더러운 변절이에요. 아주 더러운 치사하고 더러운 변절인데 자기들의 변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유승민, 이준석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우는 지금 그런 흐름이 있죠. 아주 강력한 흐름입니다. 이거 지금. 황교안 따위가 유승민, 이준석을 향해서 암덩어리를 도려내야 된다? 황교안이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해도 황교안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첫 번째,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할 때 자기가 먼저 나서서 유승민을 손잡았잖아. 자기가 유승민을 손잡아놓고 이제 와서 유승민이가 암덩어리. 응? 왜지? 왜지? 그래서 이전 보니까 3년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 시절 리스크를 안고 바른미래당과 통합했다. 그 네가 한 거야, 네가. 그거 먼저 황교안 네가 먼저 전해고 네가 한 거야. 통합이 저에게 천추의 한이 됐다. 그건 본인이 책임져야지. 이걸 왜 유승민한테 뒤집어씌워?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책임져야지. 응? 종북자파와 싸워 이기기 위해선 자유우파의 대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은 유승민을 자유우파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통합한 거 아니야? 근데 왜 유승민 책임이 덮어씌우냐고. 응? 이후 저들의 행태를 보니 전혀 아니었다. 저들을 받아들였는데 그들은 우리 당에 들어와서는 끼리끼리 집단을 만들었다. 마치 민주당처럼 만들고 당의 정책을 이거 지금 맞는 얘기예요 지금? 이 황교안이가 하는 얘기가 유승민과 이준석이가 이 당에 들어와서 패거리를 만들고 집단을 만들고 그랬으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됐을까? 야 지금 이 직전 당대표가 누구였는데 인마 이준석이야 이준석. 이준석이가 패거리 어떻게 만들어? 인마 돈이 있어 뭐가 있어.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패거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유승민까지 포함해도 그 패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얘 하나 앉혀놓으면은 나눠 먹겠는데 큰 지장 없겠다. 그래가지고 조중동이 확 밀어버린 거 아니냐. 실제로 이준석이는 패거리가 없었지. 다만 너무 자기 주관과 자기 독고다이로 밀고 가가지고 당을 분란에 빠뜨렸다 뿐이지 자기 패거리가 있었으면은 어떻게 이준석이 당대표가 돼. 지금 오히려 황교안이가 패거리 수장 아닌가? 그 부정선거 사기꾼들의 그 수장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이는 차라리 이것도 황교안이가 할 말이 아니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했던 짓거리를 또다시 시작하고 있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황교안이가 어떤 짓거리 했더라? 황교안 본인 어떤 짓거리 했지? 박근혜 대통령 이제 대통령 직무정지 당하니까 이 총리가 대통령 대행 되자마자 좋다고 대통령 시계 만들어서 돌리고 헌법재판소에 법무부에서 의견서 낼 때 탄핵은 정당하다고 탄핵을 지지하는 발언하고 박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그렇게 의자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그거 안 집어넣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 사람의 배신자가 임마 황교안 너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럼 너도 검사잖아. 최소한 법무부에서 박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서 그걸 지지한다는 성명서 황교안 당신 책임이지. 탄핵의 주범이에요 주범 황교안은. 근데 이런 주범의 역할을 한 자가 이준석 유승민이 탄핵됐던 짓거리? 내가 그 시방쇼 가서 설명해줬죠. 유승민은 탄핵 때 별로 한 게 없어. 왜냐? 원내대표 때 이미 박 대통령한테 들이받아가지고 워낙 찍혀 있어서
유승민은 움직일 수가 없었던 상태고 김무성이가 움직이고 김무성이가 박지원하고 손잡아가지고 박지원이가 윤석열을 데려오고 윤석열이가 들어와서 조작날조해가지고 뇌물로 덮어씌웠다. 나는 딱 3인방 그러면은 김무성, 박지원 그리고 윤석열 그 3인방이에요. 탄핵은. 유승민은 그때까지도 탄핵을 반대하다가 마지막에 자기가 당원들에게 쭉 돌리면서 자기가 탄핵을 지지하는 입장 그거 정도 돌린 게 다예요. 유승민은. 탄핵 관련해서 유승민은 뭐 별로 큰 거 한 거 없어. 황교안보다 덜 했지. 황교안이 더 큰 역할 했지. 법무부에서 그거 깔끔하게 탄핵 지지해줬잖아요. 다만 이준석이는 달라요. 이준석이는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정현 대표 사퇴를 압박해가지고 탄핵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텄기 때문에 이준석이는 탄핵에 한 10위 안에 들어가요. 근데 유승민은 62명이 탄핵 찬성했잖아.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서. 그럼 한 3, 40위 정도. 그 정도 역할. 근데 이제 와서 너희들 지금 그 탄핵 3인방 중에 한 명은 윤석열 밑에서 만세 부르는 놈들이 무슨 유승민하고 이준석한테 탄핵 얘기를 하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정도로 지금 이 유승민과 이 이준석이 자기들이 책임지지 않아야 될 사안을 10배 이상 책임을 지금 묻고 있어요. 이 보수파리들이. 왜 지들이 변절한 거를 딴 놈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특히 유승민이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발표해줘서 요 탄핵 가지고 변절한 놈들은 깔끔하게 쓸어내면서 명예회복을 해야지만 유승민은 정치 재개가 가능할 겁니다. 이거 어디 가는 곳마다 유승민이 탄핵 배신자 이 뒤집어 써가지고는 민주당에 가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민주당에 가봐야. 내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지금 태블릿 PC 딱 들고 윤석열 한동훈 답변이랑 이렇게 쳐버리잖아요. 보수 개그지들이 입도 못 열어요. 유승민한테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완전히 새롭게 정치를 시작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이 당에서는 안 돼. 이 당에서는 유승민, 이준석은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민주당에 가든지 뭐 새 당을 만들든지. 근데 어쨌든 갈 때 태블릿 폭탄은 던지고 가야 됩니다. 던지고. 그거 안 던지면요. 유승민 특히 유승민 죽을 때까지 저 탄핵 배신자 저거 못 벗어납니다. 저거. 제가 분명히 밝혀드렸어요.